학교에 오다가 앰뷸런스 소리를 들었는데 조금 손발이 저리면서 어지럽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냥 심호흡하면서 조금 다른 거에 집중하려고 하거나. 한 달 이상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각종 사고, 재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법과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법을 체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며, 꼭 배워야 하는 교육 같고요. 이번 이태원 사고 보면서 이거는 진짜 필요한 배워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 박재우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2주일째를 맞으면서 연일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후유증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심리치료도 골든타임이 있어서 제때 잘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연에서는 참사 이후 트라우마 치료와 또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그리고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외협력 홍보이사이신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홍나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인천국립안전체험관의 체험 운영팀에 근무하고 계신데요. 권혁철 소방이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교수님, 이번에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성명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집단 트라우마 노출 위험이 있다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만큼 사고 충격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워낙 정말 큰 사고였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나 그냥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뭐 매번 재난 때마다 성명서를 내기는 했었는데요. 좀 이번에는 워낙 많이들 힘드시다 보니까 또 관심을 저희가 많이 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10대, 20대 아이들, 자녀들이 있는 상황인데 뭐 사고 상황 당시의 기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이 또 공유가 되면서 뭐 더 가슴 아파하고 이런 분들이 더 많고 저도 너무 이 가슴 아파서 그다음엔 제대로 보기 힘든 뭐 그런 상황들이어서 가슴이 많이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사람들의 심리 그럴 때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좀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이야기들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사건에 굉장히 저희가 이제 침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거기다가 또 SNS나 이런 여러 가지 곳에서 조금 더 자극적인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더 많이 돌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물론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는 그 재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정보를 받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네. 또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저희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자극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또 그런 영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퍼나르신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좀 생기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우리 권혁철 교관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번 그 참사가 난 뒤에 안전에 대해서 관심들이 또 부쩍 더 늘어났는데 우리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근무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그 좀 관심을 보이는 분들 또 체험을 하겠다는 분들 좀 관심도가 많이 커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 이제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개관한 지가 한 1년 정도 이제 지나면서 약 한 6만 5천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1회당 정원이 20명인데 네. 이전에는 한 14.4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가 현재는 이제 16.8명으로 한 16% 정도 증가한 추세고요. 네네. 지금 이제 예약 전화 문의 같은 경우도 한 2배 정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체험존보다 네. 심폐소생술을 배워볼 수 있는 응급처치 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국민들이 관심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트라우마가 크다 이런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그 이태원 참사의 트라우마가 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은 그 참사 당시에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네. 얘기들이 있는데 네.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장소라든지 그 일이 생겼었던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저희가 뭐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있었던 다른 사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 아, 그래도 내가 저곳에 있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지난주에 간 곳 혹은 네. 나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렇죠. 곳 또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곳 이런 생각들을 하시다 보니까 저런 일이 정말 나에게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저에게 다가오는 마음의 그런 크기가 훨씬 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가 뭐 살면서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뭐 다치거나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저도 뭐 많이 다치고 아이들도 다치고 뭐 가정 내에서나 뭐 생활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모든 것들이 다 트라우마로 다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근데 이렇게 대형 참사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게 어떤 것이 트라우마인지 어떤 것이 나한테 또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나요? 뇌 동작이라든지 뭐 나의 뭐 신체적인 뭐 증상의 변화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사실 트라우마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끔찍한 상황들, 뭐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내 마음이 입게 되는 상처들, 이런 네네. 심리적인 외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런 이태원 사건 같은 이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또 지내다 보면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자주 또 있을 수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이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것하고 또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아니면 뭐 적응 장애라든지 이런 특별한 병으로 넘어가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네. 트라우마 상황을 내가 트라우마를 입었을 때 또 내 마음이 굉장히 좀 불안해지고 또 슬퍼지기도 하고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으로는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뭐 어떤 소화가 잘 되지 네. 않는다든지 이런 신체적인 반응으로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정상적인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트라우마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네. 뭐 또 다른 어떤 나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것들에 또 적응하게 되고 또 마음도 이제 제자리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물론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우리가 또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그 트라우마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저희가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뭐 적응 장애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네네.
이럴 때는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또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힘든 마음들 또 막막한 마음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들이 증상으로서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그런 마음들이 풀려야 되는데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쉽게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을 때 이런 감정들을 뭐 어떻게 풀어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뭐 사건이 생긴 지 너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이 힘든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안 힘든 척 하기보다는 그런 감정들을 좀 충분히 느끼고 또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좀 표현해주고 또 옆 사람이 좀 힘들어할 때는 그 힘들어하는 감정들을 또 같이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분들 특히 이제 가장 뭐 그런 상처가 큰 분들은 피해 당사자 또는 그 뭐 가족들, 유족들 네네네. 이런 분들의 뭐 피해나 또 상처, 상심들이 네. 굉장히 크실 텐데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이제 치유의 시간들을 좀 드리고 또 그런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다 도와드려야 될 텐데 네. 뭐 치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사실은 시간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사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그 크기나 뭐 시간이나 모두 다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또 유독 더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감정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느끼시는 분들이 좀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게 또 그 시간의 어떤 제한, 물론 일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외부적에서 이제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충분히 또 본인의 그 네.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번에 큰 참사가 나고 나서 또 불과 한 일주일 뒤에 또 그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가 나서 여러 명 네, 다치는 맞습니다. 그런 사고가 네. 있었는데 그런 트라우마라는 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더 크게 네. 영향을 계속 누적해서 미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트라우마라고 하면 우리 몸이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가 조심해야 돼라는 네네. 어떻게 보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이 세상은 그냥 계속 또 안전한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시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네. 지금처럼 이제 여러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시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조금 안전한가라고 배우려고 하다가도 또 다시 안전하지 않구나, 또 이렇게 위험하구나라고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당연히 더 위축되게 되고 더 불안해지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좀 당연히 이렇게 뭐 여러 번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겪으시게 된다면 한 번 일어났을 때보다는 훨씬 더 힘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계속 겪게 되니까 특히나 이번 참사는 그 압사가 원인이었지 않나 뭐 네, 이렇게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원인 때문에 그 많은 지하철 네. 출퇴근 때 꽉 막혀서 타고 있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네. 또 뭐 여러 가지 대중교통들을 타는 것이 좀 두렵다, 어렵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고 싶습니까? 뭐 일단은 너무 피하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런 트라우마들을 또 이겨나가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그래도 실제로 가보니까 별일 없이 내가 잘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껴나가는 것들도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너무 강제로 이렇게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우리가 일상을 좀 유지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뭐 지금까지 그 이번 대형 참사에 따른 정신적인 치료 또 그런 것들을 트라우마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번에는 재난 대처 능력 그리고 그 체험 교육을 통해서 어떤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혁철 교관 나오셨는데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이라든지 또 안전사고를 겪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해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현직 소방관으로서 실제 활동을 하시고 여러 현장에도 많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실제 그런 그 사고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그 체험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 좀 평소에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실제 사고 현장과 딱 맞닥뜨렸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훈련 효과? 그러니까 저희 소방 공무원들은 이제 일선서나 소방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는 네. 훈련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훈련이 반복되다 보면 현장에서 적응하기에는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약간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반복 교육을 그 실제 현직 소방관들 해마다 정기 교육에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들이. 예,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 네.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게끔 이제 일과표도 뭐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 학교에서도 훈련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 보실 때는 이렇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고 하면 이런 그 학습 효과가 좀 있으면 큰 사고가 났을 때 심리적으로 좀 약간 차분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왔을 때 제일 힘든 상황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혹은 또는 내가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은 마음이 제일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아, 이런 상황이 생겼어도 앞으로 이렇게 내가 해나가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어느 정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두 분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권혁철 교관께서 그 현재 교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아까 말씀처럼 올해 개관 1년이 됐는데, 저도 지난해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고 이번에 또 다시 다녀왔는데, 각종 재난 상황들을 체험해 볼 수 있고 또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올해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체험 방문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체험관에는 생활, 화재, 자연재난, 교통안전, 항공안전, 해양안전 등 6개 체험존과 48개 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지진 체험과 태풍 호우 체험,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통한 전복 체험, 버스 갇힘 사고와 불이 난 건물에서 탈출하기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충남 서산과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었는데요. 인천 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탁 밑이나 책상 밑으로 숨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바깥으로 대피하는 방법은 우리 불이 났을 때처럼 벽에 붙어가면 절대 안 되고, 가운데, 통로 가운데로 머리를 보호하는 물건을 하나씩 챙겨서 머리를 보호하면서 약간은 빠른 걸음으로 대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불이 났을 때 유리나 파편, 돌멩이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주는 방제 모자를 착용한 학생들. 규모 7.1 강도의 지진 발생 상황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실감나는 체험을 통해 말로만 듣던 지진의 위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섭고 이렇게 다리 잡는 거랑 친구들이랑 해봐서 이제 진짜로 한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진짜로 이렇게 흔들으니까 진짜 TV에서 봤을 때는 뭔가 아예 안 무섭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일본에서 많이 그렇게 했는데 TV에서 봤는데 진짜 무섭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난 여름에는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태풍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부산이랑 경북을 지났을 때 최대 풍속이 40에서 50 사이였다고 해요. 그러면은 오늘 체험하는 29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엄청 세겠죠? 안전 장비를 갖춘 후 태풍 호우 안전관으로 입장하는 학생들. 다소 긴장한 모습입니다. 체험관의 봉을 잡고 천천히 이동하는 학생들. 이동할 걸 아셨죠? 네. 어떻게 이동하냐면은 천천히 두 바퀴를 돌 건데요. 첫 바퀴는 노란색 선 있지. 노란색 선 따라서 두 번째 바퀴는 반대로 빨간색 선을 따라서 쭉 돌아서 바람이 세차게 불자 서로를 부둥켜 안기도 합니다. 해양항공안전체험존에서는 비행기가 바다에 비상 착수하는 상황을 담은 4D 영상과 슬라이드를 관람합니다. 비상 착수한 항공기와 선박에서의 탈출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존에서는 횡단보도 사고,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체험하고 대처 요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존에서는 제일 먼저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알아보고 버스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문이 고장나서 탈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창문을 깨고 바깥으로 탈출하는 체험, 지하철에서 불이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을 여는 방법과 그다음에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차량 전복 360도 회전하는 차량을 타고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식으로 체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화재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대피 요령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조명 안 켜면 거의 못 나오세요. 연기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연기가 자욱해서 앞도 잘 안 보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연기 한 2배 정도. 네네. 조명도 아예 꺼버리고. 네네. 깜깜한데 벽을 만지면서 나오니까 너무 힘든데 그래도 물티슈로 이렇게 입을 막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물내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로 인해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무사히 탈출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대피 요령을 숙지해 둬야 합니다. 에서는 또 차량이 전복했을 때의 상황도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체험이고요. 이 자동차가 360도 돌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내부의 화면은 이 TV를 통해서 일단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안전벨트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거기 마우스 있죠. 돌기 시작하면 플레이 버튼 하나 가운데다 해주시면 돼요. 차량 전복 사고를 모니터를 통해 체험한 건데도 아찔합니다.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각 체험존마다 현역 소방대원들이 현장 구조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더욱 유익합니다. 네, VCR 같이 잘 봤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체험을 해봤는데요. 재난을 체험하고 또 이런 대처 요령들을 직접 익히니까 훨씬 실감도 나고 안전교육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가서 직접 체험하고 할 때 건물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나고 난 뒤에 그 연기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니까 제가 진짜 그 가상 상황인데도 시야가 흐려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탈출로를 따라서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되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 하실 때 그 사망하시는 경우를 화재 사건 때 보면 질식사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통로를 찾거나 뭐 방안이라든지 건물 안 같은 데서 불이 났을 때 그 통로 있는 쪽을 가다가 통로 부근 또 출입구 부근에서 이게 질식한다든지 실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예전에 뭐 이제 인현동에서 일어났던 화재 같은 네, 경우처럼 뭐 문이 잠겨 있어서 이제 나오지 못하고 대피하지 못하고 이제 그 출입문 앞에서 화재가 그러니까 인명사고가 좀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탈출구를 찾기 어려워서 이제 문 앞에서 뭐 잠겨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보다 아예 이제 어두워지는 경우에는 패닉 현상이라고 하죠. 패닉 현상에서 약간 두려움도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스스로 그럼 공포심, 불이 났을 때 연기도 자욱하고 하니까 공포심을 스스로 많이 느껴서 그렇게 그쵸. 되는 거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화재가 나게 되면은 유도등을 보고 이제 대피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인데요. 실제로 이제 또 어두워지면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손전등이나 이제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이용해서도 대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기가 정말 가득 차게 되면은 정말 바로 앞도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 손으로 이제 자세를 낮추고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시다 보면은 이제 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탈출구를 좀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이 났는데 집 안이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 집 안에서 불이 났을 때도 만약에 이제 그 불이 나가버려서 깜깜한 상황이면 또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그러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출입구 쪽으로 찾아서 가면 좋은데 이 베란다 쪽으로 나가도 괜찮은 건가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일단 현관문 밖으로 나와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안전한 방법인데요. 만약에 현관문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베란다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베란다는 이제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창문이 이제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대피할 때 도와줄 수 있는 피난 기구나 시설이 베란다에 이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베란다에는 이제 크게 4가지 종류 이제 피난 기구나 설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량 칸막이, 완강기, 그리고 하향식 피난 사다리와 대피 공간이라는 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4가지가 이제 모두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고 4가지 중에 아마 1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어떤 피난 기구나 시설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도 해 보시고 그 준비되어 있는 피난 기구나 시설을 사용하는 방법도 익히고 있으셔야지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불났을 때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다니는 그 공간은 층별로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뚫려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불이 이제 위로 번지면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만약에 연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질식의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화재가 나면은 정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전이 돼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힐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는 게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그 화재 상황 봤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많이 나는 안전사고가 교통사고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체험존에 갔더니 그 차량 전복 사고에 대비해서 차를 이렇게 거꾸로 막 또 360도 막 돌리는 그런 체험도 했었는데 실제 이렇게 빙 거꾸로 도니까 너무 순간적으로 굉장히 아찔하고 이 정신이 약간 나간 뭐 이런 느낌도 들고 하던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느껴지더라고요. 안전벨트의 중요성, 교통사고 때는 특히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체험관에서 이제 안전벨트를 직접 매고 이제 차량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대부분 이제 체험객들이 안전벨트 중요성 뭐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지만 체험하기 전에는 그 안전벨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 그 체험을 하고 나와서는 이제 그 가족들끼리 이제 안전벨트 꼭 매고 다녀야겠다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이들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대피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아이들을 먼저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성인분들 중에서 한 2분, 3분 정도는 먼저 나오셔서 교통통제 등으로 해서 이제 2차 사고 대비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버스 창문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 뛰어내리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먼저 나와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도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성인분들이 먼저 나와서 안내 겸 해서 받아주고 안전조치를 하고 이런 상황도 대비를 해서 성인들이 먼저 나오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예, 아무래도 요즘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2차 사고 예, 같은 2차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교통통제해서 그렇게 좀 막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민 여러분 가장 많이 느꼈을 텐데요. 심폐소생술 얘기인데요. 이런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서도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또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번 VCR도 같이 보시면서 교육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 5분 정도로 심폐소생술 CPR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중요한 초기 대응인데요. 심폐소생술의 첫 단계는 압박할 위치를 정확히 찾는 것입니다. 뼈의 중간 지점의 밑에 2분의 1 지점이 제일 정확한 위치고 그렇게 찾기 힘드시면 양쪽 젖꼭지 사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지 낀 손으로 이 손꿈치를 가운데에 위치시켜 주시고 한 위치를 찾은 후에는 심폐소생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세를 잡습니다. 엉덩이 들어주시고 이때 무릎은 어깨 넓이만큼 한 30cm 정도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르실 때 이제 옆에서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힘드시겠죠? 그래서 누르실 때는 내 팔이 내 몸통에 딱 가운데 올 수 있게 자세를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에서는 박자와 속도도 중요합니다. 이게 박자가 필요한 거군요. 네, 1초에 2번 정도. 1초에 2번 정도? 네. 박자가 필요하네요. 네, 하나, 박자에 맞춰서. 소생술로도 심정지 환자가 숨을 쉬지 못하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처럼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패드라고 하는 거예요. 파스처럼 생긴 패드. 파란색은 오른쪽 가슴에 하나, 주황색은 왼쪽 옆구리 하나 이렇게 붙이라고 그려져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뗄 때는 이따가 스티커처럼 떼시면 되고 이 빨간색이 번개 버튼이 있죠? 네, 심장에 전기 충격 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버튼 이렇게 2개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숫자가 1, 2, 3 그대로 여기 써 있죠? 이 순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심장 충격기의 초록색 전원 버튼을 누르면 사용 방법에 대한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파란색 패드는 오른쪽 가슴에, 주황색 패드는 왼쪽 옆구리에 붙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전원 버튼을 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패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패드부터 붙이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해도 그럼 100년 만년 진행이 안 됩니다. 전원부터 무조건 켜시고 패드를 붙인 후 심전도 분석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기다립니다. 올라가주세요.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심장이 뛰나 안 뛰나 확인 중입니다. 전기 충격 준비 중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십시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반면 쇼크 버튼을 누르십시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면 자동 심장 충격을 시행합니다. 좋습니다. 흉부 압박을 시행하십시오. 가슴을 누르라고 하죠? 아까 하셨던 대로 가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을 한 뒤에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야 합니다. 흉부 압박을 시행하십시오. 전에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다시 해보니까 또 새로운 기분이 들어서 다시 배우기 잘한 것 같아요. 꼭 배워야 하는 교육 같고요.
이번 이태원 사고 보면서 이거는 진짜 필요한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보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어떻습니까? VCR 같이 보셨는데 교수님도 옛날에 뭐 인턴 하실 때나 이럴 네. 때 그 심폐소생술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 당연히 높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언제 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시행을 하게 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정도의 환자가 생기게 되면 이제 문제는 그 산소가 뇌까지 잘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기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회복을 시켜서 하는 것들이 나중에 예후에도 그러니까 생명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을 때 그 이후의 예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번 그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우리 교관님 어떻습니까? 그 당시 현장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같이 해줘서 생명을 구한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한다고 하면 박자라든지 속도 이런 게 되게 좌우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심정지가 오게 되면은 네네. 혈액순환이 이제 불가능해지는데요. 그 이제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가슴 압박을 하면 어느 정도 혈액순환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심장학회라든가 협회에서 연구한 결과 그 혈액순환에 가장 도움이 되는 속도가 1분에 100에서 120번 정도 누르는 그 속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이제 연구 결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가는 압력, 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얘기로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그 흉부 압박을 너무 세게 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실제로는 크게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누르는 세기는 뭐 어느 정도의 압박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힘의 세기보다는 누르는 깊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기준으로 이제 5에서 6cm 정도 깊이로 눌러주시는 게 가장 적당하고요. 네네. 그 이제 만약에 이제 5cm, 6cm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이제 상황에서는 그 성인 남성의 엄지 손가락 길이가 약 이제 5에서 6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그 정도 깊이로 이제 눌러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누르는 만큼 다시 이완도 꼭 시켜줘야지 아무래도 이제 혈액 순환이 조금 도움이 되니까 이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심폐소생술을 할 때 5년마다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이제 최근에 제시된 2020년도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그 통계 결과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그 갈비뼈가 골절되는 확률이 약 1.7%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진 않네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위치를 압박을 해주게 되면은 갈비뼈가 부러질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심정지 환자를 그냥 두게 되면 네네. 더 이제 위험해질 수 있고 아무래도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주시는 게 이 갈비뼈 골절되는 확률보다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심장을 압박해주는 심폐소생술과 함께 심장을 그 장비로 이렇게 충격을 가하는 심장 충격기. 이 요즘은 뭐 지하철 타거나 뭐 이럴 때 여러 가지 공공 장소에 굉장히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장소에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비치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중에서도 뭐 학교, 뭐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 옆에도 가시면 대부분 이제 제세동기가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동 그 심장 충격기 사용할 때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그 자동 심장 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도 해놨고 음성으로 이제 지시를 해주기 때문에 음성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면은 크게 뭐 잘못되거나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물기가 묻어 있는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이물질이 몸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기나 이물질을 좀 제거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체험할 때 보면 그 패드를 처음에 이제 심장과 옆구리에 이렇게 양쪽에 붙이고 나서 그 충격기를 사용할 때 주변 사람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수신호도 하고 말로서도 이렇게 경고 얘기를 하곤 하던데
뭐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전원을 켜고 패드를 이제 두 군데에다 붙이게 되면은 네. 이 환자가 전기 충격이 필요한 환자인지 필요 없는 환자인지 스스로 분석을 하는데요. 만약에 환자하고 접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분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기 충격을 가할 때 만약에 환자하고 접촉하고 있으면 감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에는 분석할 때랑 전기 충격을 줄 때는 환자하고 절대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 네. 이제 뭐 심장 충격에 대한 거, 심폐소생술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그 체험에 대한 거, 안전 체험 교육 뭐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집단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에 대한 대응 체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나래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재난이라든지 뭐 큰 대형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뭐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화를 더 키우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사실은 우리가 이제 너무 무서운 상황들, 너무 놀랄 만한 상황들을 겪게 되면 우리가 막 심장이 정말 멎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막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만 같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통 논란 반응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네네. 이 논란 반응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몸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아, 지금 굉장히 네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피해야 되고 뭔가 도망쳐야 되고, 이 몸을 네가 잘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일종의 알람 반응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물론 차분하게 잘 해결을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 논란 반응들, 이 어떻게 보면은 당황하게 되는 이 마음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몸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집단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면 우리 세월호 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특히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국민들이 좀 많이 이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단계별로 대응하는 뭐 그런 단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집단 트라우마 대응 체계라는 게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시기별로 혹은 어떤 대상별로 저희가 이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워낙 사실은 재난은 그때그때마다 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새로이 또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뭐 심리 지원이라든지 신체적인 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일반인들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체계들이 좀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선순위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이태원 참사 나고 나서는 뭐 그래도 국민들이 좀 스스로 이 참사에 대한 뭐 발언 수위 같은 것들도 좀 조절하고, 네네. 영상 유포라든지 이런 것도 자제하고 뭐 이런 네. 모습들도 보이던데, 뭐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또 이런 정신건강 쪽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생기게 되면 기사도 기사지만 또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보다 이번 사건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누군가를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혐오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 밑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같이 이겨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뭐 저희 성명서도 이번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게 된 이유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또 많이 날라주셔서 이렇게 네네.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어쨌든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긴 했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 참사를 겪고 나서 전 국민들이
그런 슬픔을 같이 나누고 애도하는 또 네. 국가 애도 기간도 가졌고 뭐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고 시간들이 필요한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아픔을 나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로를 한다 이런 부분이 말로는 쉬운데 또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섣불리 잘못 얘기했다가는 또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 생길 네. 수도 있거든요. 위로를 한다, 슬픔을 나눈다. 어떤 방법 좀 제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사실 위로라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좀 들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 좀 느끼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게 또 당사자분들께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좀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가 어쨌든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멋들어진 위로 문장들보다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체험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몸으로 하는 교육이 보다 이제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제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방문을 하시면 현장에서 직접 뛰던 소방 공무원들이 교관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체험시켜드리고 교육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번 참사로 여러 가지 심리적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연락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담을 해드리는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7-0199 이런 번호이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쪽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또 각 시군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제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뭐 서비스들을 드리기도 하고 또 무료 상담도 해드리기도 하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이쪽으로 또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 8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에 우리 사회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에 둔감했고 또 안전의식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사건을 수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악순환은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